그날 밤 저는 죽을 뻔했습니다. 한겨울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연탄 9장을 아궁이에 넣고 방문을 꼭꼭 닫았던 그날 밤 말입니다. 1972년 12월 서울 변두리 달동네 단칸방에서 살던 26살의 저는 그저 추위를 이기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가돌이 지난 아들 민수를 품에 안고 있던 그 밤, 방 안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상하게도 머리가 무거워졌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졌지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연탄가스 중독의 증상이라는 것을요. 남편은 그날따라 공사장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서 아이를 재우고 빨래를 개고 내일 새벽에 나가서 팔 군고구마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우리 부부에게는 쉴 틈이 없었으니까요. 방이 따뜻해지니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연탄을 아껴 쓰느라 늘 춥게 지냈거든요. 아, 이렇게 따뜻한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 될 뻔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누웠는데 온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흐려졌습니다. 소리를 지르려 해도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잠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마지막으로 스쳤지만 이미 제 몸은 제 맘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품속의 아이와 함께 말입니다. 그때 제 목숨을 살려준 건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김 여사님이라고 불렀던 그분은 저보다 10살 많은 동네 언니 같은 분이었지요. 김 여사님은 우리 옆집에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키우며 사시던 분인데 늘 웃는 얼굴로 저를 챙겨주셨지요. 제가 처음 그 동네에 이사 왔을 때도 김치 한 보시기를 들고 오셔서 힘들 때 언제든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건 저희 집이나 김 여사님 댁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분은 늘 넉넉한 마음씨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김 여사님은 화장실을 가시려고 밖으로 나오셨다가 우리 집 굴뚝에서 연기가 이상하게 나오는 걸 보셨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 굴뚝에서 나와야 할 연기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역류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셨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우리 집 문을 두드리셨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김 여사님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분을 깨워서 함께 우리 집 문을 발로 차서 부수셨다고 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김 여사님은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방 안 가득 연탄가스 냄새가 진동을 하고 저와 아이가 파랗게 질린 얼굴로 쓰러져 있었으니까요. 김 여사님 남편분이 재빨리 창문을 열고 저와 아이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한겨울 새벽 차디찬 공기가 제 얼굴을 때렸고 누군가 제 뺨을 때리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김 여사님이 눈물을 흘리며 제 얼굴을 쓰다듬고 계셨습니다. 정신 차려요. 순희 씨, 정신 차려요. 김 여사님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눈을 뜨려고 해도 눈꺼풀이 너무 무겁고 온몸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한겨울 새벽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요, 우리 민수는요? 간신히 입을 열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요. 애는 괜찮아요. 애 아버지가 지금 안고 있어요. 숨 쉬고 있으니 걱정 말아요. 김 여사님의 말에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아이만 살았으면 됐습니다. 저는 죽어도 상관없었지만 아이만큼은 살아야 했으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우리 집 마당에 누워 있었고 김 여사님과 남편분이 저를 둘러싸고 계셨습니다. 옆에서는 김 여사님 남편분이 제 아들을 안고 등을 두드려주고 계셨어요. 민수가 기침을 하며 울음을 터뜨렸을 때 저는 그제야 살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김 여사님이 급하게 누군가를 깨워 병원에 연락했고 곧 동네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선생님은 저와 아이를 급하게 진찰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특히 아이는 어른보다 약하니까 정말 위험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다면 저는 제 손으로 제 아이를 죽일 뻔한 겁니다. 따뜻하게 해주려고 연탄을 많이 넣었던 게 오히려 독이 될 뻔했던 거지요. 그날 밤일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날 밤 내내 저와 아이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최소 이틀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저희 집에는 병원에 갈 돈도 없었습니다. 김 여사님이 그걸 아시고는 당신 집으로 저와 아이를 데려가셨어요.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요. 내가 밤새 지켜볼 테니까 걱정 말아요. 김 여사님의 방도 우리 집만큼이나 좁았지만 그분은 당신 이불을 깔아주시고 저와 아이를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1시간마다 깨워서 물을 먹이고 상태를 확인하셨지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떠보니 김 여사님은 구들장 옆에 앉아서 졸고 계셨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고 저희를 돌봐주신 겁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말입니다. 여사님 깨셨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신세를 져서 어떡하죠? 제가 말을 꺼내자 김 여사님은 손을 내저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나도 힘들 때 남한테 도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말아요. 그날 김 여사님은 당신이 지은 미역국까지 끓여주셨습니다. 쌀이 귀하던 시절의 쌀밥에 미역국이라니요. 제가 사양하자 김 여사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가스 마신 사람은 따뜻한 거 먹어야 해요. 어서 먹어요. 아이 전 먹여야 하니까 엄마가 든든해야지. 그렇게 숟가락을 들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우는 제 손을 김 여사님이 꼭 잡아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손만 잡아주셨는데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던지요. 그날 이후로 김 여사님은 제게 연탄 피우는 법을 제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순희 씨, 연탄은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안 돼요. 특히 밤에는 5장 이상 넣으면 위험해요. 그리고 방문 틈을 조금은 열어놔야 해요. 추워도 공기가 통해야 해요. 저는 그때까지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저는 연탄을 처음 써봤거든요. 고향에서는 나무를 떼서 방을 데웠으니까요. 연탄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김 여사님은 또 당신이 쓰던 낡은 담요 하나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거라도 덮고 자요. 추우면 이불을 두껍게 덮는 게 연탄 많이 떼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그 담요는 여러 군데 기운 자국이 있었지만 저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남편이 늦은 밤에 돌아왔을 때 김 여사님이 남편한테 호되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니, 아내하고 어린 자식이 죽을 뻔했는데 회식이 뭐가 중요해요. 집안 살림 좀 제대로 챙기세요. 평소에 온화하시던 김 여사님이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걸 처음 봤습니다. 남편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연신 죄송하다고만 했지요. 사실 남편도 힘들었을 겁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고된 일을 하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느라 얼마나 지쳤겠어요. 하지만 그날 일은 남편한테도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 뒤로는 회식이 있어도 일찍 들어오려고 애썼고 주말에는 연탄재를 치우고 굴뚝을 점검하는 일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김 여사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 형편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남편이 기술을 배워서 목공소에 정식으로 취직을 했고, 저도 동네 슈퍼에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우리는 단칸방을 벗어나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여전히 가난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는 숨통이 트였지요. 이사를 가는 날 김 여사님이 오셔서 축하한다며 설탕 한 봉지를 주셨습니다. 그때는 설탕도 귀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순희 씨, 이제 좀 살만해지겠네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김 여사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울컥해서 여사님을 꼭 껴안았습니다. 여사님, 그때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 여사님은 손을 내저으시며 웃으셨습니다. 무슨 은혜예요. 이웃끼리 당연한 거지. 그나저나 새 동네 가서도 이웃들이랑 잘 지내요. 사람 사는 게 결국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저는 새 동네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가고 나서도 김 여사님 생각이 자주 났습니다. 명절 때면 찾아뵙고 떡도 드리고 안부도 여쭤봤지요. 세월이 흘러 민수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는 민수에게 그날 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민수야, 너는 김 여사님이 살려주신 거야. 그분이 아니었으면 엄마도 너도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민수는 어린 나이에도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명절에 김 여사님 댁에 갔을 때 저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여사님은 민수의 절을 받으시고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민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구나. 할머니가 그때 너희 엄마 아빠한테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저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당연한 거란다. 그날 김 여사님은 민수에게 용돈까지 쥐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양해도 꼭 받으라고 하셨지요. 그렇게 김 여사님과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35살 되던 해, 김 여사님 남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장례식장에 달려갔을 때 김 여사님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앉아 계셨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반쪽이 하루아침에 떠나버렸으니 얼마나 허망하셨겠어요. 저는 김 여사님 곁에 앉아서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때 여사님이 제 손을 꼭 쥐며 말씀하셨습니다. 순희 씨, 세상 참 허무해요.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갈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여사님의 손을 꼭 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아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아드릴 차례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난 뒤 김 여사님은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2 아들이 있었지만 다들 자기 생활이 바빠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지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김 여사님을 찾아뵙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장을 봐서 반찬을 만들어드리고 집안 청소도 도와드렸습니다. 김 여사님은 처음에는 민망해 하시다가 나중에는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순희 씨는 참 착해요.
내가 그때 한 일이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김 여사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저와 제 아들은 이 세상에 없었을 거라는 걸요. 이 정도로는 그 은혜를 갚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김 여사님을 찾아뵙고 돌봐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여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순희 씨, 나 이제 곧 저 세상 갈 것 같아요. 남편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네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정정하시잖아요. 하지만 김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람은 죽을 때를 알아요. 나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김 여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순희 씨, 나는 그때 순희 씨 살린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에요. 누군가의 목숨을 살렸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특히 어린 민수까지 살렸잖아요. 그 애가 이렇게 잘 자라는 걸 보니까 내가 한 일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어요. 김 여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여사님, 저야말로 여사님 덕분에 이렇게 살고 있어요. 여사님은 저희 가족의 은인이세요. 김 여사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은인은 무슨, 그냥 이웃이었을 뿐이에요. 순희 씨도 다른 사람 어려울 때 도와주면서 사세요. 그게 사람 사는 이치예요. 김 여사님의 말씀대로 그해 겨울 여사님은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정신이 또렷하셨고 두 아들과 손주들을 곁에 두고 미소 지으시며 가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 따뜻한 목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민수도 함께 와서 할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때 민수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나도 엄마도 없었을 거잖아요. 할머니께 제대로 효도도 못했는데. 저는 민수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행복해 하셨단다. 할머니가 살려주신 목숨이니까 더 잘 살아야지. 그날 이후로 저는 김 여사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 그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라고 하신 말씀을요.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시면 찾아뵙고 반찬도 갖다 드렸습니다. 아픈 이웃이 있으면 병원에 함께 가드렸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김 여사님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도 했지요. 민수 결혼식 날, 저는 하객들 앞에서 감사 인사를 할 때 김 여사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아들이 서 있는 건 한 분의 은혜 덕분입니다. 25년 전 한겨울밤,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죽어가던 저와 갓돌진한 아들을 살려주신 이웃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겁니다. 하객들이 술렁이며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이웃끼리 돕는 건 당연한 거라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게 그런 거라고요. 저는 그 가르침을 잊지 않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아들에게도 그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민수야,
내가 받은 이 소중한 생명을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너도 누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렴. 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신부와 함께 하객들께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저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김 여사님이 주셨던 낡은 담요가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 담요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담요에는 김 여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요. 이제 저도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몸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저를 끌어올려 주신 김 여사님의 손길, 그 따뜻함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요즘도 저는 동네를 지나다가 연탄 냄새를 맡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봅니다. 혹시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지 않을까 하고요. 김 여사님께서 저를 살려주셨듯이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길이니까요.